시어머니가 4천만 원을 잃어버렸다. 온 가족의 의심은 나를 향했다. 남편은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어머니께 사죄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며 지난 수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마음 약하고 만만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당신들이 상식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법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1. 거실의 공기는 굳어버린 돼지기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샹들리에의 창백한 불빛이 시어머니, 최 여사의 주름 가득하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최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허벅지를 내리치며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유나 시집갈 때 혼수 비용으로 쓰려고 겨우 모은 4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 집에 우리 식구 말고 누가 있었다고. 돈이 발이 달려서 날아가기라도 했단 말이냐.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다. 남편 김진우는 최 여사 곁에 서서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등을 다독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가리켰다. 그의 표정은 쇠처럼 차가웠다. 박서연, 들었어?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이 돈은 목숨 같은 돈이야. 집에 외부인 한 명 온 적 없는데 당신이 가져간 게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 물 먹은 솜이 꽉 막힌 듯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이 집에서 나 박서연은 영원한 이방인이었으니까 안 가져갔어요. 나는 겨우 치아 사이로 세 단어를 뱉어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안 가져가? 그럼 돈이 어디로 갔는데? 내가 분명히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보자기에 싸서 넣어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진 거야. 이 집에서 내 방에 들어와서 정리정돈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 손버릇 나쁜 도둑년? 도둑년. 그 단어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내 심장에 깊은 낙인을 찍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고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결혼 3년. 나는 이 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유망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와 청소를 하며 집안을 빈틈없이 돌봤다. 시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실 때는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드리고 30분씩 마사지를 해드렸다. 남편 김진우가 회사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면 집안일로 그를 성가시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나의 헌신이 그들의 동등한 대우를,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자 웃음거리였다. 그들 눈에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대로 부리고 멋대로 누명을 씌워도 되는 공짜 가사도우미였을 뿐이다. 김진우는 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 대신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과 같은 말투로 말했다. 박서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 선택권을 줄게. 지금 당장 돈을 꺼내놓으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그게 아니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움켜쥐어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뼈 조각까지 가루로 만드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7년을 사랑하고 결혼에 골인한 남자.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냉담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수없이 입 맞췄던 그의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7년의 연애, 3년의 결혼 생활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어머니의 비난 한마디보다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정으로 믿어준 적이 없었다. 나의 오랜 인내와 헌신은 그저 철없는 마마보이와
언제든 나를 집어삼킬 준비가 된 시어머니를 키워냈을 뿐이었다. 극심한 슬픔과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기어올랐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나를 죄인으로 단정한 사람들에게 결백을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의 목적은 진실이 아니라 나의 굴복이었으니까. 최 여사는 내가 말이 없자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왜 말이 없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지? 진우야, 네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라. 이게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야? 김진우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나의 침묵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박서연, 좋게 말할 때 들어.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나는 그들의 아우성을 무시했다.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들의 당황한 시선 앞에서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익숙한 번호를 찾아 녹색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진우와 최 여사는 얼어붙었다. 박서연, 너 뭐 하는 거야? 김진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내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나 몸으로 스마트폰을 보호하며 다른 손을 높이 쳐들었다. 미쳤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가 맹수처럼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최 여사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가 다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며 온갖 상스러운 욕을 퍼부었다. 이 쌍년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어? 우리 김씨 집안 체면을 아주 땅에 처박으려고?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스마트폰 너머로 침착하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호하며 또렷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4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김진우의 뻗은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최 여사의 욕설도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들은 마치 혈이 막힌 조각상처럼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속이 황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차라리 판을 키우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죽기 전에 당신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 이 위선적인 가족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주겠어.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전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우리 집 주소를 말했다. 거실에는 최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김진우의 억눌린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박서연, 대단하다. 정말. 이깟 일로 경찰까지 부르다니. 이제 곧 이웃들이 다 구경 올 텐데. 내 체면은, 어머니 체면은 어떡하라고. 나는 그를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존엄은 이미 그들에게 짓밟혀 가루가 된 지 오래인데도 말이다. 체면?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비웃음을 담아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운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체면은 이미 사라졌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조용히 경찰을 기다렸다. 문 밖 복도의 센서등이 탁 하고 켜지며 파도 한 점 잃지 않는 내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리자 김진우와 최 여사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했다. 내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신고하신 분이신가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물었다. 네,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나는 몸을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경찰이 들어서자마자 김진우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달려나갔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비통한 표정으로 선수쳤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제 아내가 철이 없어서 사소한 부부 싸움으로 경찰까지 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여사도 즉시 연기에 돌입했다. 가슴을 부여잡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적반하장격으로 하소연했다. 경찰관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며느리가 손버릇이 나빠서 제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좀 했더니 인정은커녕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이런 걸 들이다니 정말 가문이 망했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내가 십계명을 어긴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젊은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부인,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그 모자의 연기를 무시하고 차분하게 경찰을 보며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관님, 시어머니께서 4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며 제가 훔쳤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돈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 방과 그들의 방을 포함한 집 전체를 수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진실은 사실이 말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가 발끈했다. 왜 내 방을 뒤져? 나는 피해자야. 왜 내 방을 뒤지냐고. 그녀는 마치 내가 엄청난 요구라도 한 것처럼 팔을 휘저으며 흥분했다. 내 방을 뒤지는 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절대 안 돼. 김진우도 즉시 거들었다. 경찰관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이런 자극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 좀 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는 나를 보며 책망과 경고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단호하게 경찰을 바라보았다. 경찰관님,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만약 돈을 제가 가져갔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제 결백을 증명받아야겠습니다. 만약 수색을 거부하신다면 그건 무언가 찔리는 게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나의 태도는 단호했고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연전대 경찰관은 나를 한번 보고 얼굴이 시뻘개진 최 여사와 난처한 표정의 김진우를 번갈아 보더니 대강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십시오. 절도를 신고하셨고 금액도 입건 기준에 해당하므로 현장을 수색하고 증거를 찾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며느님이 훔쳤다고 주장하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수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돈을 찾았고 단순한 오해였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바로 철수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은 공을 다시 최 여사에게 넘겼다. 오해라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수색을 받아들이든지. 최 여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진우는 여전히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는 내 곁으로 와서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내가 부탁할게. 제발 그만해. 어머니께 사과하고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경찰이랑 이웃들 앞에서 어머니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이 순간에도 그는 나의 결백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진우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오늘 이 집은 반드시 수색해야 해요. 내 눈빛은 전에 없이 확고했다. 김진우는 내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결심을 읽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옆으로 물러섰다. 경찰은 나의 동의를 얻고 수색을 시작했다. 집안의 소란은 이미 이웃들에게 알려졌고 덜 닫힌 문틈으로 몇몇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고 안을 엿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진우 씨네 아니야? 웬일로 경찰까지 왔대? 듣자 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던데. 쉽쉽 멀쩡하게 생겨서는. 이거 완전 동네 망신이네. 그들의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나도 모르게 옷자락을 꽉 쥐었다.
김진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분해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먼저 거실과 내 방을 형식적으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최 여사와 김진우의 안방으로 향했다. 최 여사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었다. 내 방은 뒤질 거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진우가 뒤따랐고 나도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서 경찰들은 꼼꼼하게 옷장과 침대 밑을 확인했다. 최 여사의 눈은 그들을 필사적으로 되맞고 호흡은 가빠졌다. 마침내 나이든 경찰관이 침대 머리맡에 협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첫 번째 서랍을 열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붉은색 보자기에 네모 반듯하게 쌓인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그는 보자기를 협탁 위에 놓고 한 겹 한 겹 펼쳤다. 은행띠지로 묶인 빳빳한 5만 원권 다발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정확히 4천만 원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 쿵,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여사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물에 젖은 화선지 같았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다시 김진우를 보았다. 그는 입을 쩍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돈더미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표정이었다. 세상은 한편의 부조리한 연극 같았고 나는 그 연극에 억지로 출연하게 된 가장 비참한 광대였다. 문 밖에서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찾았대. 어디서 찾았대. 세상에, 할머니 방에서 나왔다는데? 이거 완전 도둑이 제발 저린 거네. 그 순간 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은 가장 추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이겼지만 진 것보다 더 비참했다. 3. 돈은 찾았다.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나의 결백을 증명했다. 나는 이제 사과와 죄책감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가족의 뻔뻔함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최 여사의 새하얗던 얼굴은 잠시의 당황스러움 끝에 금세 뻔뻔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경찰을 향해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나이가 드니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돈 찾아온 것만 기억하고 어디에 뒀는지를 깜빡했지 뭐야. 여기 있었네.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요.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된 누명을 그저 기억력 감퇴 탓으로 가볍게 돌려버렸다. 김진우도 즉시 정신을 차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상황을 무마하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가볍게 말했다. 거봐,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래. 뭘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자자, 이제 돈도 찾았으니 다행이네. 서연아, 사람이 좋게 좋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어머니랑 더는 다투지 마. 응, 좋게 좋게 넘어가라. 나는 이 말을 되뇌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나는 눈앞에서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는 모자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가 일을 크게 벌였고 내가 철이 없으며 내가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도록 그들을 압박한 것이 오히려 나의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온몸에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차갑게 식어갔다. 억울함이 풀려 격렬하게 뛰던 심장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다. 경찰들도 이 황당한 상황을 눈치챘는지 표정이 미묘했다. 나이든 경찰관은 최 여사에게 공식적인 어조로 주의를 주었다.
어머님, 앞으로는 귀중품은 잘 보관하시고 정확히 확인한 후에 신고해 주십시오. 경찰력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가정문제 조정을 시도했다. 부부 사이에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가정 내 갈등은 가급적 내부에서 냉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과 구경하던 이웃들을 돌려보내고 문을 닫는 순간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진우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었다. 밤새 쌓였던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다. 그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처음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박서연, 이제 만족해? 속이 시원해. 온 동네방네. 우리 집 망신 다 시키니까 이제 성취감이라도 느껴? 내 체면, 우리 어머니 체면, 내가 다 망쳐놨어. 나는 그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무섭도록 차분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 체면, 당신 어머니 체면. 김진우 씨, 당신이 나더러 어머니께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내 체면은 생각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경찰 앞에서 나를 도둑년이라고 했을 때 내 체면은 생각했나요? 결혼 3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개처럼 일한 대가가 뭔지 알아요? 손벌은 나쁘다는 소리,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협박이었어요. 내가 오늘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난 평생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고 문장마다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지난 몇 년간의 억울함,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진우는 내 추궁의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최 여사가 다시 나섰다.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고 예전의 상전 자세로 돌아가 옆에서 부채질했다. 시끄러워. 몇 마디 했다고. 뭐 그리 잘났어? 내가 보니 넌 진작부터 우리 집이랑 연 끊을 생각이었던 거야. 이 기회에 일을 벌인 거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불만이었지. 이혼해서 재산이라도 뜯어내려고.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재산.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이 집이 김진우 명의로 된 결혼 전 아파트를 빼면 내가 탐낼 만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내 월급 통장은 결혼 후 바로 김진우에게 맡겼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기가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다.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다. 눈앞에 추악한 모자를 보며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섞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느꼈다. 모든 사랑, 모든 정이 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 속에서 완전히 소모되었다. 지쳤다. 더 이상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 앞에서 차분하고 또렷하게 두 글자를 뱉었다. 이혼해요. 김진우와 최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늘 순종적이었던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김진우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뭐라고? 이혼? 박서연, 다시 말해봐. 이혼하자고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반복했다.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서류 준비할 거예요. 이런 집에서는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최 여사도 소리를 질렀다. 이혼해. 해? 우리 집이 너 같은 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이 재수없는 년, 당장 꺼져. 썩 꺼지라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히스테리를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내 캐리어를 꺼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서재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웠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나의 눈물은 이 가족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피한 눈으로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 옷, 내 책, 내 화장품을 하나하나 캐리어에 담았다. 짐 하나를 쌀 때마다 이 집과 관련된 기억의 한꺼풀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내 손길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책 몇 권을 캐리어에 넣고 있을 때 침실 문이 열렸다. 김진우가 지치고 비굴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눈빛이 흔들리며 완전히 당황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다가와 내 손에서 책을 뺏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켜 피했다. 제발 이러지 마. 그는 자세를 낮추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너무 흥분했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어머니가 당신 못 괴롭히게 할게. 그는 말하며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감전된 듯 피하며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김진우 씨, 늦었어. 어제 이전이었다면 그의 이런 말이 내 마음을 조금은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위선적이고 역겹게만 들렸다. 30살이나 된 남자가 아직도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자신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변명하고 있었다. 그는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게 아니다. 그저 나를 희생시켜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데 익숙해졌을 뿐이다. 그때 최 여사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지난 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가, 일어났니? 어서 와.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어. 뜨거울 때 먹어. 그녀는 내 앞에 죽을 내밀었다. 그 과한 친절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다. 나는 그 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어제는 나를 도둑년, 쌍년이라고 욕하던 사람이 오늘은 아가 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모자의 위선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었다. 그저 두려웠을 뿐이다. 내가 정말로 이혼할까봐,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돈 안 들이고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가사도우미를 잃을까봐 나는 그 죽을 받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됐어요. 생각 없어요. 나의 냉담함에 최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김진우의 표정도 험악해졌다. 세 사람은 그렇게 어색한 대치를 이어갔다. 그때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내 단짝 친구 이지은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지은아, 서연아, 괜찮아? 어젯밤에 카톡했는데 왜 답이 없어? 내 그 인간 말종 남편이랑 그 마귀알멍 같은 시어머니가 너한테 아무 짓 안 했어? 지은이의 불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침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김진우와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긋불긋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나 괜찮아. 이혼 준비하려고. 이혼? 당연히 해야지. 이혼 안 하면 내가 너부터 절교할 거야.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어떤 잡것들이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렸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지은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계속 짐을 쌌다. 그 모자는 투명인간 취급했다. 김진우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고 최 여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욕을 하려 했지만 방금 전 지은이의 기세에 눌려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격렬하게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지은이가 바람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변호사인 남자친구도 함께였다. 지은이는 내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보더니 두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에 서 있던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야, 김진우, 너 남자 맞아? 지은이는 김진우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내 아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는데 돕기는커녕 내 그 늙어빠진 엄마랑 한패가 돼서
무릎을 꿇리려고 해. 내 머릿속엔 물이 찼냐 똥이 찼냐. 그리고는 최 여사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화력은 더욱 거세졌다. 할머니, 나이값 좀 하세요. 자기가 숨겨둔 돈 못 찾고 며느리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 그 늙은 낯짝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이 일 그냥 안 끝나요.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변호사 선임할 준비나 하세요. 지은이의 말은 한 자루의 칼이 되어 김진우와 최 여사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김진우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최 여사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며 지은이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어린 것이 어디서 막말이야. 오늘 내 주둥이를 찢어놓겠어. 나는 재빨리 지은이를 잡아당겼다. 지은아, 폭력은 안 돼. 그럴 가치도 없어. 나는 그녀를 내 뒤로 끌어당기고 분노로 온몸을 떠는 최 여사와 굴욕감에 찬 김진우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비록 그녀를 말렸지만 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차가웠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이 숨막히는 집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허리는 더욱 꼿꼿해졌다. 오, 회유가 통하지 않자 최 여사는 강경책으로 나왔다. 그녀는 내 평판을 더럽히면 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감히 꺼내지 못하고 예전처럼 순순히 굴복할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나의 죄상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시골 출신 며느리가 머리만 굴리고 손버릇도 나쁘다. 얼마 전 사소한 일로 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까지 한 독한 년이다. 지금은 이혼해서 우리 집 재산과 아파트를 뜯어내려 한다고 떠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악독한 며느리에게 괴롭힘당하는 불쌍한 시어머니로 포장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진실을 모르는 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몇몇 아주머니들은 금세 그녀의 편이 되었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래. 멀쩡하게 생겨서는 마음씨가 왜 저렇게 독해? 그러게. 시어머니한테 저러는데 나중에 누가 데려가겠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양심도 없어. 그 험담들은 파리 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으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침묵하고 문을 닫고 혼자서 그 상처를 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 그들이 쏟아낸 더러운 물을 나 혼자 조용히 닦아내야 한단 말인가.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나는 또다시 그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나를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채댁,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좀 잘못하셨어도 아랫사람이 참아야지. 맞아. 사소한 일로 경찰까지 부르면 동네 소문만 안 좋아지지. 나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내 반응에 그들은 잠시 당황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금 당장 돈을 꺼내놓으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그게 아니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김진우의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와 조용한 화단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녹음을 끄고 그들의 놀란 얼굴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4천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제가 훔쳤다고 하셨어요. 제 남편은 사실 확인도 없이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 제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어머니 방 협탁에서 그 4천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비난하는 어조 없이
그저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뜬 소문을 믿고 떠들어대던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 없는 따귀 같았다. 이제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제가 불효하고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표정이 당혹감에서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할머니가 너무했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 아들도 참 답답하네.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해? 여론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단을 떠났다. 등 뒤로 그들의 더 열띤 토론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나절도 안 되어 진실이 온 아파트 단지에 퍼질 것을 알았다. 최 여사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녀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도록 만들었다. 역시나 저녁 무렵 안방에서 최 여사의 격앙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이 일을 떠들고 다닌 거야. 내 늙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잖아. 뒤이어 김진우가 분노의 차문을 박차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재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박서연, 당장 나와. 당신 이웃들한테 녹음 파일 들려줬지? 우리 집안일 온 동네가 다 알아야 속이 시원해? 내 체면은 조금도 생각 안 해?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냉소했다. 나는 문을 열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았다. 체면? 김진우 씨, 내가 전에 말했죠.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챙기는 거라고. 당신네 가족이 합심해서 내게 더러운 물을 끼얹었을 때 당신들의 체면은 이미 당신들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개친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치고 그의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은 채 그의 앞에서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문 밖에서는 그의 분노에 찬 욕설과 무력한 분노가 담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통쾌함을 느꼈다. 이 전쟁에서 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와 김진우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돌아왔다. 김진우의 여동생, 나의 시누이 김유나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캐리어를 끌고 마치 공주님처럼 등장했다.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내게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오빠, 엄마, 저 왔어요. 그녀는 달콤하게 외치고는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형님, 얼마 전에 엄마랑 크게 다투셨다면서요? 경찰까지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살짝 치켜 올라간 눈썹과 눈 뒤에 감춰진 비웃음이 그녀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김유나는 최 여사와 김진우가 애지중지 키운 배겨우였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겉보기에는 상냥하고 조곤조곤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어 사람 속을 긁어놓는 재주가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최 여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김유나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유나야, 네가 드디어 왔구나. 네가 안 왔으면 엄마는 내 그 잘난 형님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김유나는 즉시 의로운 딸의 가면을 쓰고 최 여사를 부축하며 나를 향해 따지듯 말했다. 형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가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설령 엄마가 좀 잘못하셨더라도 형님이 이해하셔야죠. 형님도 억울하신 건 알지만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빈틈이 없었다. 살이 분별하는 효녀 역할을 하면서 은근히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며 한마디도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은 소귀의 경이일기다. 분명히 그녀는 최 여사가 나를 압박하기 위해 부른 지원군이었다. 김유나는 당분간 집에서 지내겠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엄마가 형님한테 또 괴롭힘 당할까봐 내가 지켜봐야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들어온 날부터 이 집은 완전히 나의 지옥이 되었다. 그녀는 감독관처럼 내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내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잔소리를 했다. 형님, 이 반찬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엄마 고혈압 있으신데. 내가 바닥을 닦으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다. 어머, 형님, 여기 머리카락 아직 있네. 청소 제대로 하셔야죠. 그녀는 이 집의 공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의 영역을 거리낌 없이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멋대로 서재에 들어와 내 물건을 뒤졌다. 책상 위에 둔 내 스킨케어 제품은 다음 날이면 반쯤 줄어 있었고, 그녀의 화장대에는 같은 제품의 빈 병이 놓여 있었다. 내가 새로 산 실크 스카프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새 원피스에 메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가식적으로 물었다. 형님, 이 스카프 정말 예쁘네요. 며칠만 빌려도 되죠? 나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녀와 다투게 되었다. 아가씨, 앞으로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즉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형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 물건이 다 좋아 보여서 우린 가족이니까 내 것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울먹이자 김진우와 최 여사가 즉시 달려왔다. 박서연, 너 뭐 하는 거야? 왜 또 유나를 울려? 김진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비난했다. 최 여사는 아예 나를 밀치고 김유나를 감쌌다. 이 독한 것. 우리 유나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애를 잡아. 보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를 공격하는 이 가족을 보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상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었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똘똘 뭉쳐 외부인을 배척하는 이익 집단이었다. 이 집단 안에서 나 박서연은 영원히 희생되고 공격받고 쫓겨나도 되는 외부인이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나의 분노는 그 순간 기이하게 가라앉았다. 그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정함이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저 그들을 깊이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서재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나는 최 여사와 김유나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강한 직감이 있었다. 그 4천만 원 소동은 결코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파헤쳐야만 했다. 7. 나는 전략을 바꿨다. 더 이상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들과의 정면 충돌도 피했다. 집안일에 대해서는 체념한 듯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밥은 했지만 최소한만, 청소는 했지만 대충대충. 최 여사와 김유나의 도발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나의 이런 변화에 그들은 내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 없어졌다고 믿는 듯했다. 김유나의 얼굴에는 더이한 미소가 번졌고 최 여사도 예전처럼 나를 하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계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최근 집안 지출이 뒤죽박죽이라며 미래 계획을 위해 가계부를 정리하고 싶다고 핑계를 댔다. 이 말은 김진우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내가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 일시적인 반항이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먼저 집안 경제에 관심을 보이자 내가 마음을 돌렸다고 확신하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지.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게 건넸다. 심지어 인터넷 뱅킹 로그인 비밀번호와 결제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려주었다. 집안 돈은 내가 계속 관리해왔으니까 당신이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표정을 지었다. 네, 알겠어요. 비밀번호를 받는 순간 내 심장이 ඈ는 듯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즉시 지난 2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각종 결제, 플랫폼의 지출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안 봤으면 몰랐을까. 보고 나니 기가 막혔다. 일상적인 생활비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큰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이 돈의 용도는 가족 예비 자금 혹은 재테크 투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취인 계좌는 내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심장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의심스러운 이체 기록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전부 촬영했다. 기록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서재 밖에서 최 여사와 김유나가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숨을 죽이고 조용히 문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엄마, 그 돈 도대체 언제 줄 거야? 김유나의 목소리였다. 짜증과 애교가 섞여 있었다. 뭘 그리 서둘러. 내 형님이 요즘 예민한데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최 여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형님이 뭘 안다고 그래. 요즘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잖아. 오빠도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하던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좀 잠잠해지면 내가 민준이 집 사줄 계약금 보내줄게. 민준이한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 민준이 집 사줄 계약금.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얘졌다. 민준이? 김진우는 외아들인데 웬 민준이? 이 민준이는 누구고 그 계약금은 또 무슨 돈이란 말인가? 끔찍한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아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수년간 공들여 숨겨온 거대한 비밀의 일부를 건드린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그 낯선 수취인 계좌 정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수취인 성은 박씨, 박민준. 김유나가 말한 민준이. 나는 즉시 머릿속에서 박씨,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그 수취인의 전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었다. 이 사람의 정체만 밝혀내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곧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거짓을 친히 내 손으로 찢어 발기는 감독이 될 것이다. 8. 도움이 필요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낯선 사람의 신원을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나는 가장 먼저 지은이를 떠올렸다. 나는 찍어둔 은행 이체 기록과 박씨 성을 가진 수취인의 정보를 그녀에게 모두 보냈다. 그리고 나의 추측도 함께 전했다. 지은이의 남자친구는 인맥이 넓었기에 그는 내게 단 2글자만 보냈다. 기다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들 앞에서 나는 이미 굴복한 순종적인 아내와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싶은 분노가 들끓었다. 이틀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서연아, 찾았어. 그 사람 박민준. 올해 28살이고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야. 시댁 쪽 친척은 전혀 아니고 김유나랑 거의 1년째 몰래 사귀는 남자친구래. 지은이의 말은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김유나의 비밀 남자친구라고? 내 추측이 맞았어. 지은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그 박민준이라는 남자 집안 형편이 평범해서 결혼할 집을 구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한참 모자란데. 그러니까 무슨 동생 집 계약금 같은 건 다 헛소리고 내 그 대단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너 몰래 너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서 김유나 남자친구 집 사주려고 한 거야.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어. 그들 가족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바보, 마음대로 피를 빨아먹어도 되는 숙주로 여겼던 것이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그들 딸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당연한 현금 인출기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알 권리조차 없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망설임과 함께 계속되었다. 서연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해.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그 큰 금액 이체들 전부 김진우 통장에서 직접 나갔어.
그리고 몇 번은 평일 낮 시간대에 이체됐더라고. 서연아, 내 말은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김진우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우리 결혼 생활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내 피를 빠는 것을 묵인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를 속이고 기만했다. 나는 그날 최 여사가 나에게 4천만 원 도둑 누명을 씌웠던 장면을 떠올렸다. 왜 하필 4천만 원이었을까? 왜 하필 김유나가 결혼 얘기를 꺼내던 그 시점이었을까? 끔찍한 생각이 나를 덮쳤다. 그 누명은 결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변명할 수 없는 스캔들을 만들어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자연스럽게 이혼을 요구해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지독한 계략, 정말 악독한 가족이다. 모든 사랑은 그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로 변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재에서 뛰쳐나갔다. 김진우, 최 여사, 김유나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이 따뜻해 보이는 장면이 지금 내 눈에는 우비하게 역겹고 위선적으로 보였다. 나의 등장은 그들의 화목을 깨뜨렸다. 나는 탁자 앞으로 걸어가 김진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김진우 씨, 물을게요. 박민준이 누구예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의 눈에는 뚜렷한 당혹감이 스쳤다. 박민준? 누군데? 난 몰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시선을 피하며 나를 보지 못했다. 최 여사와 김유나도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모른다고요? 나는 냉소하며 등 뒤에서 미리 인쇄해둔 은행 이체 기록 사본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그와 탁자 위로 흩어졌다. 지난 2년간 당신은 이 박민준이라는 계좌로 거의 1억 원을 보냈더군요. 설마 이 돈 전부 자선 활동에 썼다고 말하진 않겠죠? 김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꿈에도 내가 이것을 알아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 여사와 김유나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햇빛 아래 드러났다. 잠시의 충격 끝에 최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쌍년아, 내가 뭔데 우리 집 사생활을 훔쳐봐. 왜 내 아들 계좌를 뒤져. 이거 불법이야. 김유나도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비난했다. 형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그들의 서툰 연기를 무시했다. 내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김진우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의 핏기 없는 얼굴, 절망과 공포에 찬 눈빛을 보았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제가 되어버렸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보며 온몸에 힘을 다해 절망적으로 외쳤다. 김진우 씨, 당신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더 많은 걸 숨긴 거예요? 나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진우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꿰뚫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더 이상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길고 추악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김진우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가 맡긴 월급 통장은 통합관리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돈이 최 여사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김유나의 미래를 풀어할 계획이었다. 집을 사주든 결혼 자금을 대주든 나는 그저 자금을 대는 도구에 불과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김진우가 갑자기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 엄마랑 유나 때문이야. 그들이 매일 내 귀에다 대고 유나 생각 안 하냐고 마누라 어떠니 엄마는 잊었냐고 닥달했어. 나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는 마치 자신이 가족애에 묶인 무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깨끗하게 떠넘겼다. 나는 내 발치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아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본 최 여사는 반성은커녕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소리쳤다. 뭘 울어? 이 칠칠치 못한 놈아. 저런 거한테 왜 무릎을 꿇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걔 돈이 우리 집 돈이지. 그 돈으로 내 딸 집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연한 거지. 김유나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형님, 오빠랑 엄마는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희를 위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형님이 이렇게 일을 터뜨려서 민준 씨네 집에서 알게 되면 저희 결혼은 끝이에요. 제 행복을 망치시려는 거예요? 나는 이 세 사람을 보았다. 한 명은 책임 회피, 한 명은 궤변, 한 명은 도덕적 납치.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었다. 나는 힘껏 발을 들어 내 다리를 잡고 있는 김진우의 손을 걷어찼다. 됐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모든 울음소리와 욕설을 멈추게 했다. 나는 눈가에 눈물을 닦고 그들을 보며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김진우 씨, 당신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제 돈은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제가 한 푼 두 푼 번 돈입니다. 갖고 싶으시면 어머님 목숨이랑 바꾸세요. 아가씨, 당신 행복이 나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내 돈을 빼돌릴 계획을 짤 때 내 행복은 생각이나 해봤나요? 내 말에 그들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모든 증거 백업 파일 이체 기록, 통화 녹음을 지은이에게 전송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공포에 질린 시선을 마주하며 나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협의 이혼하고 당신들이 빼돌린 내 몫의 부부 공동재산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로서 이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주세요. 동의한다면 평화롭게 끝내죠.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당신들 가족, 이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요. 나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이미 싸놓은 캐리어를 끌고 3년간 나를 역겹게 했던 그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최 여사의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려왔다. 나는 밤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 나왔어.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질게. 알았어. 주소 보내. 바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 역시 저 빛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10. 김진우 가족은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내가 겁을 주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고 며칠 지나면 예전처럼 알아서 기어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다. 내용은 처음에는 욕설과 협박이었지만 나중에는 애절한 애원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7년 연애했잖아. 그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제발 돌아와. 앞으로는 집안일 전부 내 뜻대로 할게. 최 여사도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김유나를 시켜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속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이 늙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진우를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나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모든 소통은 지은이를 통해 전달하게 했다. 나의 냉담한 태도에 그들은 완전히 초조해졌다. 내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들은 더욱 파렴치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어느 날 오후 최 여사는 지은이가 일하는 회사 건물 아래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회사 정문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이지은이라는 저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꼬드겨 가정을 파탄냈다고 울부짖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난동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회사에서 부른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으로 끝났다. 지은이는 최 여사가 끌려나가는 영상을 찍어내게 보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발악하는 광대, 볼품없네. 나는 영상 속에서 행패를 부리다 끌려나가는 최 여사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그들의 발악은 나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고 떠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지은이와 그녀의 남자친구 도움으로 나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나의 모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한 후 명확한 조언을 해주었다. 우리는 밤새 상세한 재산 분할 목록과 강경한 어조의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목록에는 그들이 빼돌린 모든 돈의 날짜, 금액, 수취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옆에는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이 첨부되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혼인 기간 중의 소득 부분과 그들이 유책 배우자로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목록과 내용 증명 전자 파일을 김진우에게 바로 이메일로 보냈다. 메일 마지막에는 단 한 문장만 덧붙였다. 3일 안에 구청에 와서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낸 정식 소장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이메일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10분도 안 되어 내 스마트폰은 김진우의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소리치고 싸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 법정에 서는 것이었다. 일단 법정에 서면 이 모든 이체 기록은 공개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 가족이 며느리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추악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이것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김진우와 최 여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태연하게 조용히 기다렸다. 이 전쟁은 이미 나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일 최후 통첩 마지막 날 오전 나는 김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받았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좋아요. 오후 2시 시내 중심에 있는 카페에서 봐요. 그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망설이다가 물었다.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요.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나를 도덕적으로 압박하고 감정적으로 조종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공공장소는 협상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오후 2시. 나는 정시에 카페에 도착했다. 김진우가 보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최 여사와 김유나도 있었다. 가족이 총출동한 셈이었다. 김진우는 무척 초췌해 보였다. 눈은 찬냈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고 깊은 원망과 불만만이 남아 있었다. 김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죄지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합의서는 다 읽어보셨죠? 문제 없으면 내일 가서 도장 찍어요. 최 여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여전히 흥정을 시도하려 했다. 아가,
한때 가족이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 돈, 유나 집 사주는데 좀 쓴 것뿐이잖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 집도 다 너랑 진우 거가 될 텐데.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김진우가 내게 무릎 꿇으라고 협박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옆 테이블의 손님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며 뒷말을 삼켰다. 나는 녹음을 끄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다른 것도 틀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전화로 저를 도둑년이라고 욕하셨던 녹음이요. 최 여사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김진우는 내내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는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 미련, 그리고 애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애원, 그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를 몰아세울 때 오늘의 이 순간을 예상이나 했을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김유나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제 결혼이. 나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다. 당신 결혼이 나랑 무슨 상관이죠? 결국 나의 강경한 태도와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김진우는 펜을 들고 미리 인쇄해간 이혼 합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름을 적었다. 그들이 빼돌린 모든 재산과 내 몫의 혼인기간 소득을 돌려받는 것 외에도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들의 정신적, 재산적 배신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아파트의 시세 차익에 대한 분할금도 받아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다. 이것은 평생을 계산적으로 살아온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결말일 것이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고 내 몫을 챙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별 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 카페를 나섰다.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오후의 찬란한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너무나 푸르고 구름은 너무나 하립다. 나는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유였다. 완전한, 완벽한 자유였다. 12. 나는 돌려받은 돈으로 환경 좋은 시내 중심가의 넓고 밝은 투룸 오피스텔을 얻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미고 새로운 침구를 사고 꽃과 화분을 들여놓았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집 전체가 따뜻했다.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과거의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금방 자리를 잡았고 빠르게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 매일 바쁘고 충실했다. 내 손으로 돈을 버는 느낌은 전례 없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이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파티에서 그녀는 와인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불사조처럼 부활한 우리의 여왕, 박서연을 위하여. 나는 웃으며 그녀와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날 밤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며 밤늦게까지 즐겼다.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했던 적은 없었다. 나중에 나는 몇몇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김진우 가족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이혼 후 재산이 크게 줄어 김진우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최 여사는 공짜 가사도우미였던 내가 사라지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녀와 김유나 둘 다 집안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매일 사소한 일로 다퉜다. 최 여사는 김진우가 무능해서 안 해도 돈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했고 김진우는 최 여사가 그 어리석은 누명소동을 벌여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원망했다. 모자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유나의 결혼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깨졌다. 박민준의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며느리의 돈을 빼돌리고 법정까지 갈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집안은 가풍이 바르지 않다며 결혼을 결사반대했다.
최 여사는 평생을 계산적으로 살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은 그녀를 원망하고 딸의 행복도 제 손으로 망쳐버렸으니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다. 김진우는 나중에 몇 번 나를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며 재결합을 애원했다. 그는 초췌했고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나 없이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차분하게 말했다. 김진우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앞을 보고 살아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옆 부서의 부장님이었다. 성숙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존중과 평등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독립심과 강인함을 존중해 주었고 내가 지칠 때는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는 솔직하게 내게 다가왔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지만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나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내 오피스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햇볕을 쬐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나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경험은 마치 심한 열병처럼 나의 순진함과 나약함을 태워버렸고 인간성의 복잡함과 현실의 잔인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켰고 한 여성에게 독립과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랑스럽고 독립적이며 사랑받고 존중받는 모습으로 나의 미래는 희망과 햇살로 가득하다.